안녕하세요.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2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완벽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과 또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완벽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1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를 들으시고 또 저에게 좋은 피드백들을 주셨어요. 남가주 동신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또 남가주 동신교회에 계신 지인들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알게 되신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교인들께서 또 이 세미나를 듣고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타주에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외의 지역에서 이 세미나를 듣고 들으신 소감들을 저에게 이메일이나 또 전화 문자로 그렇게 알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들이 저에게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 교인들이 주신 그 피드백도 저에게 굉장한 도움이 됐고 또 동신교회 교인은 아니시지만 또 이 세미나를 듣고 뭔가 배우신 것이 있고 느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저에게 다양한 피드백들을 주셨고 그 모든 피드백들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시즌2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10주에 걸쳐서 우리 안에 있는 인지 오류들을 돌아보고 또 그것이 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즌 1에서 저에게 가장 많은 피드백을 주셨던 것이 이게 내 얘기예요 라는 그 얘기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이거는 내 얘기면서 또 우리 얘기입니다. 또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지만 제가 이런 모든 인지 오류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인지 오류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서 이게 저의 문제이고 또 여러분의 문제고 또 우리의 문제니까 같이 이 숙제를 한번 해결해 보아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시즌2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즌1을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남가주 동신교회 홈페이지에 작년에 했던 1강부터 10강까지의 그 세미나 동영상이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듣고 나서 이 시즌2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병행해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즌2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즌1의 이야기들을 또 할 거예요.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즌1을 다 듣고 시즌2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즌2를 들으시는 분들이 꼭 시즌1을 듣고 이 강의를 좀 들으시기를 좀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완벽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완벽주의, 의외로 완벽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주의는 뭐냐면요. 항상 자신이 완벽해지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도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생각의 틀이 완벽주의예요. 자, 내 자신이요 완벽해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저에게 질문하실 분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완벽해지려고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요 생각의 틀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만 완벽해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혹은 자기의 비즈니스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 굉장히 인간관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바로 완벽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완벽주의적인 생각은 그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이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듣고 그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완벽주의가 이런 사람인데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부터 좀 무서운 말이 나와요. 강박적인 자아학대. 강박적이다라는 말은 자기가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못 참는 상태를 강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요 30분마다 손을 비누로 한 5분씩 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다 피부가 망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 행동을 끊고 싶어요. 그게 너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아서 그 행동을 끊고 싶은데 30분마다 손을 안 씻으면 도저히 내가 무슨 질병에 걸릴 것 같아서 무슨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서 그걸 안 하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강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완벽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강박적인 자아학대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완벽주의를 끊고 싶은데 완벽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완벽하게 뭘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뭔가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도저히 불안하거나 불편해서 못 참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기준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요 내용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기준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스스로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몸이 망가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 그런데 이게 왜 강박적인 자아 학대가 되냐면 내가 실현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아학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강박적인 자아학대. 자, 이게 자아학대가 돼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끊고 싶어. 근데 못 끊어요. 왜요? 불만족스러워서, 불편해서, 또 불안해서 못 끊어요. 그래서 강박적인 자아학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요, 대부분 이런 강박증이 있고요.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완벽해질 것을 요구하면서 타인을 학대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뭔가 육체적으로 뭐 구타를 해서 학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학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 실수, 결함, 실패, 죄 이거를 굉장히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를 내가 잘못해요. 뭔가를 내가 실수해요. 뭔가 일을 했는데 그게 뭔가 좀 결함이 있었어요. 내가 뭘 비즈니스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실패를 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들을 굉장히 과장해서 마치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성과와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자, 기준이 높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성과도 높아요. 업적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초반에 굉장히 일을 잘 성공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성과와 업적이 높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탈진이 와요. 우울도 와요. 좌절해요. 분노해요. 이따 분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볼 건데,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여러분. 완벽주의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게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잘해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해요. 그래서 금방 우울증으로 가고요.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거나 또 환경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완벽주의는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을 싫어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부정적 자기평가로 자기 패배적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요? 왜 안 좋아할까요?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신을 싫어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런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부정적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식의 자기 평가를 하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래서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등감이 생기겠죠. 왜 열등감이 생겨요? 완벽주의적인 기준과 완벽하지 못한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수와 실패예요.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그것이 자신의 실수든 타인의 실수든 자신의 실패이든 타인의 실패이든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조그만 실수를 해도 조그만 일에 실패를 해도 잠을 못 자요. 굉장히 예민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감정적인 기복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이 미국에 이민을 오면 영어를 잘 못해요. 왜 영어를 잘 못할까요? 예. 마음속으로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이거 내 얘기인데 이러는 분 지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유학생활을 미국에 와서 오래 했는데 유학생활 하는 동안 제가 하나 발견한 건 뭐냐, 누가 영어를 잘하나, 유학을 오신 분들 중에 그냥 막 덤비는 사람, 뭐 영어가 되든 안 되든 막 그냥 쉽게 말해서 짓거리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나중 가니까. 들어보면 처음에 저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하지? 저거 문법에 안 맞는데 저런 영어를 저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내 속에서 뭔가 완벽한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영어가 안 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가 강한 학생들의 글쓰기를 보면 다른 학생들보다 글을 잘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에 내 글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자기 글을 잘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어 쓰는 거랑. 글쓰기를 하다가 이게 뭔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좀 쉐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수정을 받고 선생님에게 보여줘서 수정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발전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글이 되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도전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성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민자들 중에 한국에서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 또 영어 교육과 출신들, 이분들이 자기의 전공을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영문학 했다, 혹은 영어 교육과 출신이다 그러면 일단 어때요? 다른 한국 이민자들에게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습니다. 저분이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려고 해요. 왜? 나는 영문학과 출신이니까. 나는 영어 교육과 출신이니까 남들보다 더 문법에 맞는 영어를 해야 돼. 이런 류의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처럼 해서 영어를 입 밖에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문학이나 영어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분보다도 영어가 잘 안 되는, 스피킹이나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언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시도를 아예 안 해버리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어떤 성공의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환경 속에서 영어라는 언어라는 혹은 글쓰기라는 것을 보면 오히려 남들보다 그 실력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높다.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요. 신경질도 쉽게 내고요. 쉽게 의기소침해져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문제가 괜찮은데, 완벽주의자들이 결국 어디에 나락으로 떨어지냐면 중독이라는 나락으로 많이 떨어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에 약해요.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완벽하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용납을 못해요. 그거를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피로해져요. 쉽게 신경질이 나요. 쉽게 의기소침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로 도피를 해요. 게임에 도피를 하거나 도박에 도피를 하거나 또 성중독으로 가거나. 그래서 중독으로 잘 가는 분들이 대부분 완벽주의자들이 많다. 그래서 완벽주의는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정말 사회에서 성공해서 잘 되거나, 아니면 중독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게 바로 완벽주의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또 하나 완벽주의자는 겉으로는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벽주의자들은 내면으로는 완전히 속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적으로 망가져 있어서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실패감에 젖어 있고 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자기 내면으로는 전혀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완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타인의 비난과 지적에 대해서 과잉 반응한다. 완벽주의자들이 또 갖고 있는 이 어떤 특징이 뭐냐면 좋은 사람 컴플렉스예요. 이거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적인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좋은 사람이 돼서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강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어떤 분은요, 절대로 타인에게 자신의 그 맨 얼굴을 안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비난과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교회 봉사를 심지어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있다. 제가 작년에 토요 새벽 설교를 할 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잖아요. 돌짝밭에 흙이 살짝 깔려 있죠. 그런데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게 못 내려요. 위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씨가 심겨지면 어느 정도는 뿌리를 내리지만 그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가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겉에 흙이 있어서 좋은 땅같이 보이지만 그 흙을 살짝 걷어내보면 결국은 그 안에 돌멩이들이 있더라. 근데 그 돌멩이들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이 자기가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서 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신앙으로 연결되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돌멩이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도 깊게 뿌리를 못 내려요. 받는 순간은 기쁘죠. 좋죠. 왜? 그래도 갈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갈망만 가지고는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런 방해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약을 받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의 철학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류의 생각. 이런 류의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부족한 인간이죠.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어떨 때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참 한심맞을 때가 있어요. 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이런 류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 대화를 해보면 문제투성이에요. 정말 문제투성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완벽해요.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왔고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박사까지 받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최고의 기업에서 일했고 지금은 미국에 다시 와서 미국 최고의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그분과 제가 정말로 긴 대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아니에요. 그 내면은 너무너무 망가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겉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속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때요? 겉도 좀 허술하고 속도 허술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허술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허술한 면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혹은 비판받을 만한 요소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타인이 나에게 좀 뭔가 비난을 해도 지적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가는 좀 자세, 이런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서 정말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좀 부족하고 나쁜 모습은 절대 안 보여주겠다. 내 맨 얼굴은 절대 나는 안 보여주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좀 마음을 좀 고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제가 할 수 있거든에다가 굵은 글씨로 해놨어요. 그걸 빼고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만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 컴플렉스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인 이유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노력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러나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그래 해. 알아 내가. 너희들이 이거 하는 거 불가능한 거 내가 이미 알아.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내가 이미 알아. 라는 말씀의 이 뉘앙스가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하세요. 그래서 화목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면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내 부족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완벽주의와 열등감의 관계를 보면 이게 열등감의 반작용.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이 누가 완벽주의로 많이 가냐면
열등감이 강하신 분들이 완벽주의로 많이 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인에게 자신의 단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자예요. 내가 나의 단점을 알아요. 내가 나의 문제점을 알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노력, 그 단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만들어서 삶의 방향으로 삼아버리면 그거는 완벽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극도의 교만과 다름없는 정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단점을 절대로 남에게 안 보이겠다라는 얘기는 내 부족을 부정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만이 완벽하신데 나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피조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열등감이 강하신 분들이 완벽주의로 많이 가고 타인에게 자기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단점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병적으로 강한 것이 바로 완벽주의고,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굉장히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열등감이 오히려 인간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동기가 돼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열등감은 오히려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발전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병적으로 되면 완벽주의가 돼서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 질병, 또 영적인 질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강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완벽주의와 강박장애, 불안장애. 여러분들 혹시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그 강박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모습을 연기해요.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자, 뉴욕 거리를 걷는데요. 이 보도에 그 보도블록이 있으면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 그 갈라진 틈이 있잖아요. 그거를 절대 안 밟아요. 물건을 만질 때도 항상 장갑을 사용해서 만져요.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 시대가 아닌데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도. 그 다음에 손을 씻을 때는 항상 세비누만 써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분이 그 잭 니콜슨이 연기하는 그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비누를요 한 번 쓰고 버려요. 한 번 쓴 비누는 더러워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로 같은 웨이트리스가 시중드는 그 상황 속에서만 식사를 해요. 그리고 식당에 갈 때 절대로 식당에서 주는 포크나 나이프를 쓰지 않아요. 스푼을 쓰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간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포크, 일회용 스푼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어요. 그게 바로 강박장애예요. 강박장애는 결국은 불안장애예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행동을 내가 하기 싫은데 그 행동을 안 하면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 행동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뭔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식사를 못해요. 뭔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돼요. 신경이 너무 쓰여서.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이 완벽주의와 강박장애의 관계를 보시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완벽주의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다. 예,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심리적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을 반드시 동반한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은요, 몸에 병이 많아요. 의학적인 원인이 불분명한 두통, 피로, 식은땀,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상, 신경성 식욕부진, 흉통, 불면증, 이런 질병에 시달려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약을 드셔도 해결이 안 돼요. 병원에 가도 의사가 원인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그러면 신경성이라고. 예, 신경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완벽주의, 또 완벽주의 때문에 생긴 우울증,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아까 보십시오. 내가 30분마다 비누로 5분 동안 손을 안 씻으면 병에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요. 세균이 내 몸을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스크를 2개씩 쓰고 손에 장갑을 끼고 가지 않으면 내가 마치 코로나에 걸릴 것처럼 너무너무 불안해요. 자,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만 정작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몸에 병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죠.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에게 이런 신체적 증상들이 동반된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꿀 때 우리의 몸만 가꾸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서를 돌봐야만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나에게 혹시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이 완벽주의자들은요, 자기가 완벽주의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대부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너무 까다로운데 본인 스스로는 그걸 부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나 까다로운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오히려요, 자기의 완벽주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깔끔하고, 내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C.S. 루이스를 아시죠? 아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죠.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까다로운 음식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우려낸 홍차 한 잔, 제대로 익힌 달걀 하나, 또 적당히 구워낸 빵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음식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이 말 속에 잡으세요. 잘 우려낸 홍차, 별거 아니죠. 제대로 익힌 달걀 하나, 별거 아니죠. 또 적당히 구워낸 빵 한 조각, 별거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잘 우려냈다라는 그 기준, 자기 입맛에 정확하게 맞는 그 기준, 잘 익힌 달걀, 어느 정도나 익혀야 정말 잘 익힌 달걀일까? 완숙을 해야 되나? 반숙을 해야 되나? 예. 또 적당히 구워낸 빵 한 조각. 도대체 적당히 구워낸 빵 한 조각이 어떤 건지 애매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음식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을 못 봤다라는 그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완벽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높은 기준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못해? 이런 류의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이 굉장히 힘들죠. 음식을 할 때 조금만 음식이 짜도 짜서 못 먹겠다. 조금만 음식이 달아도 달아서 못 먹겠다. 조금만 음식이 싱거워도 싱거워서 못 먹겠다. 이런 류의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아마 이 시간, 이때쯤 되면 이제 요 얘기 듣고 지금 찔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좀 찔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찔리셔서, 예.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어쩌면 3주까지 갈 수도 있는데, 예. 다음 주까지 제가 해보고 좀 더 보충할 필요를 느끼면 아마 3주까지도 완벽주의에 대해서 갈 수 있는데, 예. 좀 찔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나님 앞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완벽주의는 굉장히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심리적 질병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자기의 완벽주의를 부정하는 성향이 있다. 자기가 완벽주의인데 완벽주의가 아니라고 우겨요. 우기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잘 우려낸 홍차, 잘 익힌 달걀, 잘 구워낸 빵 한 조, 요까지 걸 못해?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 요게 바로 완벽주의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와 심리치료의 어려움. 이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완벽주의는 자기가 완벽주의라는 거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심리치료에 잘 안 와요. 해도 잘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오히려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좋은 걸 내가 왜 버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에 잘 안 올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해도 잘 안 나요. 회복이 잘 안 된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왜 심리치료가 잘 안 되냐면 치료에 있어서도 완전 치료를 기대해요. 완벽주의자답죠. 내가 만약에 나에게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완벽하게 없어져야 나는 완벽하게 나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목표로 심리치료에 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리치료에 있어서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로 완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주의라는 기질 혹은 생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요 얘기 많이 어렸을 때 들어보신 분들 혹은 자녀들한테 많이 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와 이분법.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분법이 강해요. 우리가 1강에서 제가 작년에 이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법은 완벽주의의 절친이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분법을 무조건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같이 다녀요. 무조건 같이 다녀요. 이분법적인 이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잘하는 말.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 이거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할 때 이런 말을 하고요. 실제로 자기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할 것 같은 것만 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저걸 했는데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은 시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 듣기도 싫고, 또 내가 스스로 볼 때, 내가 이걸 잘 못하네? 이런 느낌을 갖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자기가 딱 계산을 해보고, 요거 정도면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겠다. 요런 것만 도전하고요.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이 안 보이면 안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면 확실히 하죠. 그러나, 아예 안 해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미화시켜서, 저 사람 성격 화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맺고 끊는 게 너무 확실해서 시원시원해서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제 옆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저분은 혹시 이런 완벽주의적인 기질 때문에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류의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강의를 더 자세하게 청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타인을 향한 완벽주의. 자, 완벽주의든요.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주의를 요구합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사회에서 성공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성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라고. 자,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공을 했단 말이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만큼 이루어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만큼 할 수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해버려요. 아주 쉽게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스탠다드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내 스탠다드가 이만큼 높아요? 이만큼 높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에게는 아까 제가 이분법이 완벽주의의 절친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절친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작년에 배웠던 슈드 스테이트먼트. 당위적 생각. 완벽주의자들은 당위적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무조건 기본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이 정도는 무조건 기본으로 해야지. 라는 당위적 생각을 엄청나게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절친이 누구냐면 슈드 스테이트먼트 당위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당위적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엄청나게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해요. 필요 이상으로 분노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내 자녀들이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내 배우자가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못 미칠 때, 혹은 교회에서 옆에 있는 교우가, 혹은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지도자가, 리더가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못 미칠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잘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향해서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고 필요 이상으로 무시하고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왜요? 계속 무시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안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을 잘 못하고 용서를 잘 못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자기 기준이 높으니까 용서가 안 되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된다. 그게 너무 괴롭다.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가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의 완벽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자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금식하고 철야해도 이 완벽주의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나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심각하게 울면서 사실은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 용납이 필요하고 내 용서가 필요한 그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그런 완벽주의적인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워놓은 그 올무가 더 큰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완벽주의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타인을 향한 완벽주의로 나아간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만 어떤 학자는 완벽주의를 건강한 완벽주의와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로 나눠요. 그래서 건강한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묘사해요. 예, 그것은 좀 나중에 또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타인을 향해서도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정죄.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제일 잘하는 거, 주특기가 뭐냐?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정죄를 굉장히 잘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율법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율법주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싫어했던 율법주의.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같은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주의를 극혐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강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걸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정죄, 완벽주의, 내가 만약에 지금 타인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를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럴 수 있죠. 그거를 멈추고 싶은데 잘 안 돼. 그건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강박증이에요. 그럼 그 강박증은 어디서 오느냐? 완벽주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과 실수에 대하여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그분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낮은 수용 능력, 다른 사람을 잘 용납을 못하고 타협적이지 못한 흑백 논리. 이게 또 이제 아까 이분법이니까 흑백 논리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타협을 잘 못해요. 타협을 잘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아예 안 해버려요. 타협이라는 것도 없어요. 양보라는 것도 없어요. 양보를 해야 타협을 하는데 어린애 같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협이라는 거 없고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그래요? 완벽적인 기준만 남아있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 네 잘못인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이 기준에 합당하게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옆에 힘든 사람이 있어도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 대한 이해심이나 배려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타인에게 엄격하겠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고 굉장히 경직된 성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완벽주의의 특징이에요. 아마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있어요, 사실은. 있고, 또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거는 나에 대한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완벽한 완벽주의는 아닐지라도 이런 특징들을 몇 가지씩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완벽주의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해요. 이제 가정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완벽주의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완벽주의의 영적인 의미를 또 다음 주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나머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즌2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강의가 이 강의를 모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같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에 이 세미나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